오늘 17번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모니터의 간판 이벤트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이자 이루다 투자이름의 대표 김단태라고 하고요. 네, 오늘 패널들부터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소개시킬 때마다 오늘 좀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융계에 저는 어벤져스를 모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의 어떤 그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근무입니다. 뭐 각오 한마디 해주셔도. 예. 그 강호의 신흥 고수분들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우고 최선을 망신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부 팀장 이은택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많은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좀 많이 내어놓고요. 또 많이 저도 습득해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이 어벤져스에서 저만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진짜 망신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증권 이호석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저는 겸손한 컨셉보다는 좀 까부는 컨셉으로 오늘 좀 라디오스타 가려면 누군가 한 명은 좀 까불어줘야죠. 맞아요. 한번 터져줘야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겸손한 모드, 뭐 방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좌충우돌 공격도 했다가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망가져 보는 걸로 한번. 네, 너무 든든한데요. 이게 경제가 저는 좀 너무 어렵고 들으면 사실 좀 지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뭐랄까 재밌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한 번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을 하시다가도 만약에 내 차례가 아니지만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 하이에나 같은 손을 마음, 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깜빡이 없이. 깜빡이 없이 들어가는 걸로. 깜빡이 없이. 네네. 마치 한국의 그 도로처럼 한국의 서울의 올림픽대로 같은 느낌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치고 들어가는 네, 빈틈이 보이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토록 경제가 정말 앞날이 좀 깜깜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작년에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분명히 금리는, 제 생각에 금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원래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면서 뭔가 돈을 풀고 조이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금리는 제로고 양적 완화라는 걸 특이한 거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에는 역대급 재정 정책을 한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물가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오늘 주제를 인플레이션 2.0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향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 모이신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목도 제목부터니까 인플레이션 아마 제 생각에 이야기하면 2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야기는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저는 각 패널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은 우리의 이제 캡틴 아메리카인 안근모 편집장님의 이야기로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뭐 이게 트랜지토리다, 뭐 일시적이다, 아니면 뭐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은 그것도 그 형편이 돼야 된다,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이고, 자산 시장에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혹시라도 그렇게 전개돼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가지고 굉장히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쪽에서 일부는 상당히 어떤 상업적인 동기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그런 어쨌든 그 상업적인 선동이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굉장히 진지한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목소리들이 그야말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집중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의해서 계속 잘 지켜봐야 된다. 상업적인 동기라는 건 이제 내가 먼저 사고 일단 가격을 올리기 위한 약간 그런 거를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약간 부분들도 좀 약간 과장되거나 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이제 왜곡되거나. 테마를 만들어서 거래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업적인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동기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안근모 편집장님의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일단은 이제 시작을 좀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은 의견이 좀 어떠실까요? 이은택 팀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시장 컨센서스가 시장이 이제 예상하는 게 하반기 일시적인 물가압력이 굉장히 셀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내년 가면은 다시 인플레 압력 없을 거다. 앞에 안근모 편집장님 얘기하신 거거나 시장 컨센서스나 제 의견이나 거의 다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는 주식 전략을 맡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일단은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분석하는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압력은 굉장히 셀 거지만 그 이후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데 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다들 의견이 점점 비슷하신 느낌이 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럼 이제 한번 근데 우리 공을- 제목이 2.0인데 그럼 네. 1.0은 언제인가요? 그 보통 60년대 말부터 60년대 70년,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때 그때를 이제 더 1.0 이고.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음. 했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대인플레이션 2.0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위협이 있다는 예, 거죠. 있는 거라는 예. 거죠, 그죠?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30년 만에 인플레이션 그쵸. 지표가 나왔다. CPI 지표가 나왔는데 30년 만에 코어 CPI가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70년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럼 공을 한번 오건영 팀장님께 넘겨드려서, 이게 아마 영상이나 그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편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해줘가지고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 약간 이런 그 뉘앙스인 것 같은데, 오건영 팀장님 생각은, 부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시계열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있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있지만 지금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좀 이렇게 주제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또는 이제 조금 긴 관점에서 전망일 수 있는데, 그럼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금의 이 정도까지 때려놓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면 과연 인플레이션 영원히 없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이제 긴 관점에서 아니다. 저는 조금 결국에는 성장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복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아주 긴 관점에서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얘기는 제 생각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일시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왜 시장에서 이걸 이렇게 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다들 이제 2.0이니까 1.0이 7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내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제 되게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체감했던 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언제 있었냐면, 저는 이제 마켓을 처음 본 게 경력이 짧아가지고 2004년부터 봤었어요. 2004년에 처음 볼 때는 물가가 낮다, 물가가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2005년, 6년 들어오니까, 특히 2006년 되니까 이제 2003년도 4월에 2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유가가 빠르게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2006년도에 배럴당 한 60불, 70불 가요. 그래서 2006년 5월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게 때문에 한번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아주 타이틀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뭐라고 했냐면 미국 고용지표 잘 나오면 큰일 난다고 페드에서 금리 올린다고 큰일 난다고 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 7년, 8년은 인플레이션이 화려하게 술났어요. 그 피크가 언제였냐면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5달러를 찍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국에 놀러 갔었어요. 영국에 놀러 가가지고 펍에서 이제 맥주 마시다 딱 화면을 봤는데 145 찍혀 있는 거 보고 145.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잠자러 갔었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번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시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굉장히 짧은 첫 번째 이제 제가 느꼈었던 인플레이션의 시기였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시기는 2009년에서 10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2008년도 말부터 해서 2009년 초에 1차 양적 완화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2006년, 7년, 8년에 인플레이션을 한번 뒤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양적 완화하는 게 맞냐 의회에서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 나왔고 2009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국채금리, 한국금리 다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도 2009년 하반기 연내 금리 인상 이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 넘어가면서 배추 파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감히 김치를 달라고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배추값이 엄청 뛰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배추 갖고 와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가 한번 인플레이션의 시기였고 그때 당시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막 철강석 구리 가격 뛴 걸 보면은 2011년 뭐 2월 이후 최고, 3월 이후 최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때의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무언가 부양책을 쓴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면 부양책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낮아지니까 아니야 다시 부양. 그 다음에 다시 부양을 했다가 또 걷어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또 주저앉고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강력한 부양책으로 막 밀어 올리니까 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얘기가 날 때마다 최근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는 11년도의 기억이나 2008년도의 기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되새겨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트랜지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금융위기 전후에 있었던 그때 시대의 경험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역시 트랜지토리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뷰인 것 같고요. 이우석 팀장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오 부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끼어들기가 어렵네. 어디 중간에 갑자기 영국까지 갔다가 막 왔다 갔는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가고 여기저기 세계 여행도 세계 지금 순식간에 세계 시간 여행, 세계 여행 네. 같이 한 것 같아요. 지금 펍에서 같이 한잔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내가지고 뭐 주식 공부 뭐 이런 얘기는 나왔지만 챕터 3에서의 주제가 디플레이션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자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디플레이션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힘이랑 디플레이션 힘이랑 만약에 충돌했을 때 균형을 맞춰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면은 자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무너져 버려서 디플레이션을 키우는 그런 힘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와르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 2.0의 시대로 만약에 바로 내년부터 도달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연준에서의 태도가 지금처럼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산 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전망할 때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디플레이션의 크기가 지금만큼 즉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디플레이션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만만치 않다. 얘네들도 커지는 게 뭐 인구 문제, 고용 문제, 양극화 문제, 좀비 문제, 유니콘 문제까지 이거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고 자산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얘네 둘의 싸움이 쉽게 안 끝난다. 그래 누가 이기냐의 싸움을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야 인플레가 이긴다, 디플레가 이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우리가 자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저는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면은 기준금리라는 거는 경제가 좋을 때 올라가고 안 좋을 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마치 그 얘기만 들으면 금리는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난 40년 동안 그려보면 이렇게 됐었죠. 단 한 번도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본 적이 없고 저점이 이전 저점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기만 했다라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2009년에 한번 제로를 찍었고 잠깐 올라오는 듯에다가 또 다시 제로를 찍었는데, 그럼 과연 2009년의 제로금리와 지금의 제로금리가 똑같은 제로금리냐? 저는 다른 제로금리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마도 요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0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제로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제로금리보다 더 밑에 있는 금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왔냐.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디플레이 압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009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찍어본 걸 보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2009년에 제로금리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에이 제로금리가 금방 올리지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2023년까지는 안 올려. 그러니까 이때 제로금리랑 지금 제로금리랑은 다른 제로금리라는 거죠. 아마도 더 밑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밑으로 잠수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공구년도는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하고 뒤를 좀 물어서 가면, 공구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을 얘기했었어요, 공구년도. 근데 실제 금리 인상이 언제였냐면 2010년도 초에 열석 발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물가라는 걸 바라보는데, 그때 이제 성장이 200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한 10월, 11월 넘어가면서 2009년도 11월인가에 두바이 사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 11월 넘어서면서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가는 셌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이제 최우선인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 이제 이성태 총재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열석 발언이 뭐냐면 이제 재무부에서는 재무부가 기재부? 근데 그때는 또 이름이 다르지 않았나? 뭐 어쨌든 기억이 좀 희미하다. 재정기획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열석 발언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그의 기준금리를 그래서 연내는 못하고요 2010년도 7월에 이제 인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뭐냐면 2009년도 10월 달에는 호주가 그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하면서 축포를 쐈고요. 캐나다도 그의 금리를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래서 빨리 올린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고, 페드에 대한 전망은 2011년 초, 2010년 말 기준금리 인상이 그때 당시 예상이 됐었어요. 야, 2011년 초에는 한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2009년도만 해도 금리 인상이 빠를 거다라고 했었던 게 2011년이면 두세 차례 정도는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때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사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계속 겪다가 제 시기열에서는 3, 4년만 인플레이션만 계속 혼나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다가 갑자기 디플레이션이 확 찾아왔잖아요. 경기 부양을 하면서 돌아서니까 이제 인플레 또 이랬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죠. 13년을 이어올지를.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2009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양을 할 줄은 뭐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은 그야말로 다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스스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양을 해서 사실은 2009년 말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이 연말에 아주 보너스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으로 이제 넘어가서 금리 인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됐는데 미국은 이제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에 G20 회의에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은 공조와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공조, 그러니까 거시 경제 정책을 부양적으로 공조를 한다. 왜냐하면은 누구는 부양하고 누구는 부양 안 하고 하면 환율에 문제가 생기니까 G20 주요 20개국이 똑같이 부양을 한다. 그 다음에 뭐 그 환율을 조작해서 무역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보호 무역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면은 대공황 때 경험을 되살려서 대공황 1920년대 29년 이후에 대공황 당시에 보면은 모두 이제 그 서로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보호 무역을 하고 등등 뭐 성급하게 이제
긴축에 나서고 그 이후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공황의 충격을 더 심화시켰고 그게 결국 어떤 면에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뭐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G20이 부양 공조를 결정하고 보험을 안 하기로 뭐 등등을 했죠. 그런데 2009년도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부양을 하고 나서 경제가 이제 빠르게 살아나니까 사람들 각국이 G20이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정책 공조를 할 때만 해도 모두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해서 공조를 했는데 살만해지니까 이제 이거 이러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으니까 그렇게 돈 푸는 것을 당대에는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가 있었고 중국이 또 부양을 했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의견을 모으지 못하니까 G20에서 각국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은 거시경책, 경제정책을 결정한다 해서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이제 오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2까지 금리를 올렸고 오히려 미국은 2010년도에 QE2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정책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니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100불로 바로 솟아오르고 그래서 2011년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판이한 어떤 그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정책 기조의 결정을 우리가 이제 목격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긴축했던 것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당시에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고 2009년도에 그때 이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목격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은 중국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총수요를 일으키니까 나타났던 하나의 이제 범프 같은 뭐 것에 불과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오소독사하게 대응하는 이제 진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큰일 났다, 중앙은행 빨리 그 정신 차리고 대응해야 된다 등등의 많은 경고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목격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철학의 차이, 경제를 보는 관점, 뭐 이런 이제 심지어는 진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재현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22도 돌이켜 보건대 그 당시에 금리 인상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고 20에 거의 뭐 지금은 공식적인 반성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하도 올드한 얘기만 계속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중국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진이 되게 재밌었어요. 중국에서 워낙 경기 부양을 많이 하니까 중국에 그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농민공이 부족한 거예요. 일할.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어떤 사진이 돌았냐면 지금도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종이를 들고 여기 초공이라고 써져 있어요. 초공이 뭐냐면 초빙한다 할 때 초자고 그 농민공 할 때 그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주가 제발 오세요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거대한 임금 상승과 함께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제 이 생각을 했었죠. 그게 10년 만에 11년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4조 위안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정부에서 같이 땡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차화정, 근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그때 당시는 활활 불타게 만들었지만 시차를 두고서 뭘 만든 거냐면은 결국엔 중국의 공급 과잉을 만들어가지고 15년에 중국의 그 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번 휘청하게 만든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